그래서 이번 그 원고에 대한 이제 소개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916년에 이렇게 지금 꿈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리고 1928년에 영혼의 에너지학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좀 개편이 되었고, 1948년에 정신적 에너지와 꿈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또 이제 개편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저자의 생각이 확장됨에 따라 제목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처음에 꿈의 심리학에서 그 다음 것들이 이제 보이면 에너지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융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정신에 대한 내용을 에너지로 많이 이제 표현하고 이해했다.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이트가 꿈을 과학적으로 가지고 온 최초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전에,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류가 아주 예전부터 꿈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주로 그런 어떤 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룬 걸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프로이트에게 와가지고 그 과학적으로 도입을 해서 꿈의 의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를 했고, 또 특히 이제 프로이트는 꿈을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꿈을 보는 관점은 소원 충족이다. 꿈은 소원 충족이다. 이렇게 이제 봤죠. 반면에 융은 뭔가 우리를 이제 정신의 균형, 의식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장을 이끄는 안내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봤고요. 이제 그게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난다라는 걸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과론적 그리고 목적론적 이 관점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챕터 마지막 꿈의 기능입니다. 꿈의 기능. 이거 굉장히 이거 정리하면서 좀 명확해진 게 있었는데, 융이, 꿈의 기능, 가장 그 대표적인 기능이 뭐죠? 보상 기능이죠. 보상 기능 너무 어렵죠.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건 좀 알겠는데, 너무 예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이 보상 기능은 일단 궁극적으로 그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도 어느 정도 좀 꿈을 계속 들여다보면, 아, 이런 보상 기능으로 드러났네? 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나 그것도 큰 범주 안에서는 보상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예시적 기능과 환원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꿈의 기능에서 세 가지 꼭 그 기억해 두고 있을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외워야 될 거는 조금 이렇게 억지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상 기능, 예시적 기능, 환원적 기능. 이 세 가지 기능, 꿈의 큰 기능인데, 예시적 기능과 환원적 기능은 보상 기능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융은 예외로 둬요. 예시적 기능과 환원적 기능을. 그럼 이제 그게 뭐냐 한번 볼게요. 이 보상 기능부터 이제 보시면 질서 있는 행동에 요구되는 조화, 그쵸? 균형 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무의식의 균형에 대한 목적, 보상적 기능은 뭔가요? 이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의식에게 이해시키고 인식시키는 거죠. 우린 이거를 의식화, 의식의 동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이 확장이 되죠. 무의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체를 원만하고 독립된 존재로 교육하려면 지금까지 의식적 발전에 거의 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한 기능들을 의식에 동화시킬 필요가 있다. 170쪽의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보상적 정신 과정은 거의 개인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그 보상적 성격을 증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니까 이 개개인마다, 개체마다 다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상 기능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이 분야의 초보자들에게는 꿈의 내용이 어느 만큼 보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통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상 이론에 따라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상적으로 명랑하고 낙관적인 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좀 좋아지거나 막 다운됐던 게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갔던 게 좀 내려가거나 이렇게 이제 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보상적 차원에서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개인마다 다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분이 북돋아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보상 기능이 나올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꿈은 그때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라는 말. 더울 때 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뭐 이렇게 이열치열 방식. 이런 식으로 보상의 어떤 그런 좀 예외적인 방식들도 나타난다. 개개인마다 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꿈의 보상은 늘 반대되는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전형적인 주제, 그러니까 보상 기능으로서 이런 전형적인 주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개인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제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개인의 경험과 관련돼서 개인이 연상할 만한 것들이 꿈에 나오는 것,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구나라고 이해될 만한 것, 이런 게 아니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너무 낯선 이런 주제들이 보상 기능으로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 보상 기능으로서 주제를 찾아볼 때 우리가 이 무의식의 언어가 고태적인 유물이라고 했잖아요. 원시인의 사고, 원시인의 언어, 어, 신체가 계통 발생적으로 진화했듯이 인간의 정신도 저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라 이 무의식은 저 고대 것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주제들, 이런 전형적인 주제들이 보상 기능으로서 이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인과 결과로서의 어떤 인과적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형적인 주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민담을 통해서 그 주제를 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융은 이 우리가 꿈을 분석할 때 심리학을 공부할 때 비교 심리학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꿈의 기능에서 보상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전형적인 주제를 잠깐 봤어요. 보상 기능에서는 이 그 일방적인 의식을 보완하죠. 그래서 의식의 태도가 일방적이면 여기서 이제 그 편식의 예를 들면서 편식만 하면 몸에 해로운 것처럼 무의식의 어떤 그 균형을 이루면서 불완전한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보상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주 단순한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정신의 움직임이다. 합목적적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보상은 그냥 기분 전환의 보상만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평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격의 합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보상 기능에 또 자가조정 기제가 있죠. 한목적적인 자가조정이다. 그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 신체에 자가조정이 있듯이 우리의 정신에도 꿈을 통해서 이렇게 자가조정 기제로 나타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본능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자가조정이 안 될 때, 이때 예시적 기능과 환원적 기능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가조정의 확산, 예시와 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시적 기능을 볼게요. 자, 예시적 기능을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미래의 의식 활동을 앞질러 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개인의 의식적 태도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규준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무의식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지도적이고 예시적인 기능으로 격상된다. 그러니까 좀 이 전체 정신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3에서 174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의식의 태도가 괜찮은지를 평가 또는 진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다. 여기에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개인이 우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 집단을 통해 자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성과 집단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꿈의 보상 기능은 개인의 특질과 집단과의 관계 안에서 의식의 태도를 합목적적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이때 의식적 태도의 적응성에 별 문제가 없다면 꿈은 보상적 기능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상 기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의식적 태도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부적응 상태가 된다면 꿈은 보상적 기능에서 더 나아가 예시적인 기능으로까지 높아지는데 이 기능은 의식의 태도에 대하여 완전히 변화된 그리고 그 전의 태도에 비해 보다 개선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무의식적 기획 및 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적 기능은 뭔가 계획이 있고, 그쵸? 무의식적 기획. 그래서 내재적 목표를 지향하는데 모든 정신 현상에는 내재하는 목표 지향성이 있으며 꿈은 이 목적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의 활동을 기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성서에 나오는 이 꿈을 예시적 기능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왕의 꿈이죠. 왕의 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의 꿈인데 이 왕은 굉장히 자신의 위대함에 도취되어 있는 개인으로 보면은 자아팽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더군다나 또 왕으로 있는 자기 자신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개인이 자아팽창 상태에 위험하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아팽창에 도취되어 있다? 그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거대한 나무에서 온갖 양식, 세상을 구원해줄 온갖 양식, 그늘 이런 걸 제공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개인의 꿈에 나타난 이것이. 그런데 하늘에서 감시자가 내려와서 저 나무를 잘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나무를. 그리고 뿌리는 땅 속에 두어라. 그럽니다. 뿌리는 땅 속에 두어라. 그리고 그의 심장, 인간 심장을 빼내고 동물 심장을 줄 것이다. 이런 꿈을 꿉니다. 이게 이제 예시적 기능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단순한 보상적 차원의 꿈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 현실 상황, 의식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주 비대한 자아 상태이고 꿈의 상징으로 지금 이 무의식을 보면은 베어지는 거대한 나무, 완전히 이제 잘라버리죠. 그리고 인간이 아닌 짐승의 심장, 동물의 심장으로 바꿔버리죠. 자, 그리고 이 왕의 오만이 결국 정신장애로 이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치명적인 예시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왕이 왜 정신장애로 이행될 수 있는가? 이 꿈을 통해서 왜 그게 드러나는가? 라는 게 어디서 나타날까요, 선생님들? 이 꿈의 내용에서 이 왕이 잘못하면 정신장애가 된다. 이거는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뿌리는 남겨두어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의 토대를 두고 있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정신 분열이 돼버리면은 이거를 표현할 때 뿌리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뽑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만큼 뿌리는 남겨둠으로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꿈꾸니의 정신분열, 정신장애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대로 뒀다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의 이 무의식적인 보상 내용을 보고 의식의 상황을 좀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꿈에서 제왕의 망상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왕으로서의 어떤 것을 구축, 준비, 합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꿈의 예시적 기능과 더불어 환원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꿈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예시적 기능 좀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보상으로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정신장애로 너 갈 수 있어 라는 내용이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환원적 기능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보상 기능 안에 예시적 기능, 환원적 기능, 그러나 좀 별개로 봐야 되는 이 환원적 기능, 우리가 프로이트의 환원론적 분석에서 그 말하고 조금 유사하죠. 이 프로이트의 환원론적은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렇죠? 개인에 국한하니까. 그래서 개인의 경험으로서의 환원인데, 융은 개인을 초월한 정신을 받죠. 그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고, 그래서 융이 환원적 기능이다라고 말하는 건 개인의 정신을 벗어나서 저 고대 원시 아주 오래전 거기까지의 정신으로의 환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꿈의 기능에서 환원적 기능은 굉장히 고태적인 상징들, 아까 우리가 말한 전형적인 주제들, 이런 고태적인 상징들이 어둡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제 뭐 봐도 그렇고 이 환원적 기능으로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과도한 자아 평가 절하가 일어나죠. 175쪽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개인이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어떤 성과나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뭐 이렇게 잘했다 막 칭찬을 받고 막 직급도 이제 뭐 이렇게 괜찮게 가지고 있고 조금 능력 발휘를 하면 와 이제 이렇게 추앙 아닌 추앙도 받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상태를 보면 이게 그 사람의 100% 순수한 능력은 아니죠. 그 지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특히 연예인들 하잖아요. 근데 연예인을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스타는 아니죠. 그냥 그 집단이 그렇게 이제 추앙하고 이제 좋아를 하는 거죠. 외적으로 굉장히 과도해지고 이제 이렇게 될 때 그 꿈 무의식에서는 자아를 평가절하하는 식의 어떤 환원적 기능으로서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예시적 기능하고 환원적 이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예시적 기능은 어떤 걸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구축하고 준비하고 합성이 일어나는데 이 환원적 기능은요. 저 구체적인 것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에 파괴해버리는 걸로 드러나죠. 용해하고 분해하고 평가절하하고 파괴하는 걸로. 이게 둘 다 보상적인 기능인데 그 개인의 의식 상태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원적 기능은 유아적이고 고태적인 요소로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환원적 기능에서 파괴하고 분해해버리는 이런 것으로 이제 무의식이 극한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날 때 그러면은 의식이 받아들이기에 개인이 오히려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정신에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태도에만 그 인격의 그 개인의 태도에만 적용될 때 이 환원적인 내용이 굉장히 치유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이제 이 환원적 이야기를 조금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환원적 기능의 1차적인 자료는 개인의 과거, 특히 유아적 성질에서 오죠. 개인의 국한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발견이고요. 그리고 융은 개인적인 유아기를 넘어서서 인류의 역사적, 계통 발생적, 잔재인 고태적 요소까지 그 환원의 범위를 넓히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요. 왜
무의식은, 꿈은 이렇게 고태적인 요소로까지 그 보상 기능으로서 발휘를 하는가를 보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보상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에 대한 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유한한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을 벗어난 저 무의식은 무한한 것이죠. 유한성과 무한성의 대립이죠. 그래서 유한성이 무한성을 직면할 때, 왜 인간이 신을 보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함을 직면한다라는 건 이 유한함이 얼마나 공허하고 정말 하찮고 작게 느껴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환원적 기능으로서의 보상 기능이 꿈에 무의식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건, 느부갓네살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자아팽창, 자아도취에 있는 그러한 인간에게 나타날 만한 환원적 기능으로서의 보상이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이 환원적 작용이 태도에만 가해지고 전체 인격에 가해지지 않는 한 치유적이다.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어라. 우리가 프로이트, 아들러, 융에서 이제 환원적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 프로이트에서의 무의식의 환원적 기능은 유아의 성적 욕구의 개인적인 억압이고 아들러는 프로이트 학파에 있다가 자신의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아들러에게서 환원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유아적 권력 요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융에게서의 이 환원적 기능은 초개인적, 계통 발생적, 고태적 사고, 감정 충동 요소들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죠.